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4년 4월 17일 이종근의 HQ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근의 헤드쿼터 시간입니다. 지난주 제가 4월 10일 그러니까 수요일 제 방송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또 제가 그 수개월 전부터 4월 10일 그러니까 투표일 날 개표 방송 특집을 기획했던 것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종근의 HQ를 또 이렇게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 개표 방송을 지금 아투TV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마음고생들을 하셨을 우리 아투TV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을 생각하면 저도 아직까지 진정이 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일어서야 합니다. 보수정당이 비록 총선에서 무릎을 꿇었다고는 하나 그것으로서 대한민국을 포기하거나 또는 무너뜨리는 것을 그냥 지켜봐서야 되겠습니까? 일어서면 됩니다. 국민 여론이 한데 모아지면 아무리 190이 아니라 300석을 다 갔더라도 민주당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보수정당의 힘이 아니라 지금 유권자 국민들의 힘으로 입법 독주와 그 다음에 포악한 민주당의 횡포를 막아낼 그런 그 기회를 이제부터 서서히 가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종훈의 HQ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아투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 아투 일면 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엿새 만에 대국민 사과, 저부터 더 소통하겠다. 이재명 만남에 대해서는 열려있다. 이것은 벌써 이제 이틀이, 시간상으로는 이틀이 지난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방송이 밤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투TV에서도 이렇게 소통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당연히 선거에서 패배했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인식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투TV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한 그 대국민 사과와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선거 끝나고 칼럼도 많이 보고 사설도 많이 봤습니다만 아시아투데이 오늘자에 실린 한상률 칼럼처럼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공감을 갖게 하는 이제 제 마음이죠. 제 마음을 울리게 만든 칼럼이 없었습니다. 가장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바로 한상률 칼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4.10 총선을 심판한다라는 제하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글을 썼습니다. 이 내용, 즉 4.10 총선을 심판한다라는 제목의 이 내용은 이겁니다. 이 칼럼 중에 이 대목부터 소개를 시켜드리죠.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는 것과 유권자의 판단이 옳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방점이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지만 유권자의 판단이 옳았는지 또는 글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낸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이 칼럼에서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자.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막무가내 자기 고집만 부린다고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일단 전제를 합니다. 여기까지의 전제와 이 인식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사설과 그 다음에 비슷한 칼럼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한상률 국세청장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죠. 바로 아테네의 그러니까 아테네의 한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시민들을 선동하던 클레온이죠. 아리스토파네스의 연극 기사들의 이 내용이 있습니다. 무드공 출신의 클레온이라는 선동가는 아테네 시민들을 개처럼 끌고 다닌 악당으로 묘사합니다. 위대한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그의 선동에 아테네 시민들이 들판의 풀잎처럼 흔들렸다. 클레오는 공정을 자랑하던 아테네의 재판을 망가뜨린 장본인이기도 하였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선동가들과 거의 유사하지요. 자신들이 이겼다고 해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지금 민주당의 그런 정치인들과 유사하지요. 공정을 자랑하던 아테네의 재판을 망가뜨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와 코를 가려서 그저 들판에 들풀들처럼 흔들리게 만들고 자기의 뜻대로 개처럼 이렇게 끌고 다닌 그 클레온 말입니다. 아테네의 사법제도를 무너뜨렸고 아테네 시민들을 개처럼 끌고 다닌 망국의 주범이라는 역사의 오명, 그 오명을 비켜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는 클레온의 이런 잘못만이 아니라 클레온에 끌려다닌 아테네 시민들의 그런 그 선동에 취약했던 태도도 문제였다라고 한상률 청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다른 어떤 국민들과의 소통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빤히 범죄자들의 그런 잔치, 그리고 그들의 선전, 그들의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유권자들은 과연 떳떳한가? 라는 질문을 지금 국세청장 한상률 청장은 칼럼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사설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지요. 총선 참패 수습 대신 막말 집안싸움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패배한 정당은 서로의 어떤 책임을 전가하면서 네가 잘했네 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점점 더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패배한 정당이 다시 일어서는 길은 내 탓 공방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자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의 원인과 그 다음에 과정과 결과를 따져서 백서를 쓰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서로를 다독여가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와 논리로서 서로를 설득하고 서로를 부추겨 나가는 그런 태도가 패배한 정당이 다시 일어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라는 노회한 정치꾼이 나섰습니다. 또다시 나서서 비대위원장을 뭐 깜냥도 안 된다는 그런 품격 없는 그런 언어로 욕을 하고, 이건 지적이 아니라 욕입니다. 그냥 욕을 하고 개운운하면서 완전히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참전을 했던 것도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지저대면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준으로 개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하니까 잘 됐다 싶어서 더 난리를 치는 홍준표라는 정치꾼이 지금 이 집안 싸움을 완전히 개싸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다른 방송에서도 저는 계속 지적을 했지만 지난 7회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그 지방선거를 고스란히 말아 드신 분이 내가 잘났다. 나야말로 적통이다. 나야말로 이 자유한국당을 잇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다. 라고 큰 소리를 쳐대면서 지금 온갖 독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목대로 총선 참패 수습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부터 따져야 합니다. 바로 고문이라는 사람들부터 나는 무엇을 지금 못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투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를 들어가 보죠. 오늘의 이슈는 바로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더욱더 뻔뻔해지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 깝깝했습니다. 오촌 조카 채용 논란, 윤재갑, 임기말 다시 채용, 당 윤리 규범 어긋나. 제목이 좀 길어서 그렇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현행법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민주당의 규범에 윤리 규범에 친인척은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포이즘이라고 얘기하죠. 네포이즘은 뭐냐면 네피어에서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친인척을 온갖 그런 요직에 앉혀서 일가족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재갑은 지난 2021년 오촌 조카인 A씨를 보좌진으로 채용했다가 난리가 났죠. 물론 현행법은 4촌 이내만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윤리 규범에는 친인척, 포괄적으로 친인척을 보좌진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영교라는 정치인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정치인들이 자신의 딸을, 자신의 조카를, 자신의 처조카를, 보좌진이니 인턴이니 하면서, 월급을 줘가면서, 그런 물을 일으켰던 거 기억하지요? 그런데 2021년 초, 윤재갑은, 이게 문제가 되자 면직을 했습니다. 당의 윤리 규범까지는 살피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요, 선거가 끝나자 윤 의원 6급 비서관으로 다시 채용했습니다. 남은 임기만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했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 뻗댔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임기가 2달 남은 상태에서 6급 비서관 직이라도 줘서 사기를 좀 고무시키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총선 경선에서 박준호한테 졌습니다. 박준호한테 지자마자 에라 모르겠다. 난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윤리 규범이고 뭐고 내 조카 그냥 돈 주고 말겠다. 뻔뻔스럽게 나선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당은 지금 승리한 것이죠. 승리한 정당이니까 더욱더 뻔뻔해졌습니다. A씨는 지금으로부터 월급 420만 원씩을 남은 임기 동안 2개월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뻔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독주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사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내주면 안 된다는데 의견을 합계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법사위원장 이들은 주었다 뺐다를 되풀이 하는군요. 원래 이것은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사실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국회의장은 여당이 하고 법사위원장은 이당이 한다. 이런 식으로요. 야당이 한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만약에 추미애 같은 사람이 돼서 그건 개나 줘. 나는 그냥 의사봉 두드리면서 여당의 앞잡이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대책이 안 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당의 온갖 그런 횡포를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한테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1야당 법사위원장이 그나마 여당의 횡포가 있는 그런 입법안을 법사위원장 권한으로서 막거나 혹은 딜레이 시키거나 하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180석을 가진 21대 국회의 민주당은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소수당의 의견을 듣고 서로 타협하라라고 늘 이야기하던 김대중의 그런 정신을 팽개쳐버린 것이죠. 김대중의 영정을, 노무현의 영정을 뒤에 걸고 민주당은 맨날 김대중의 정신, 노무현의 정신을 외쳐왔지 않습니까? 개뿔이나 정신을 이어가고 있군요. 물론 그때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김대중 대통령 각하께서는 왜 이걸 만들었느냐? 그때는 다 소수당이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소수당으로 출발했거든요. 새천년 민주당.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도 사실 승리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당, 집권 여당이어도 소수당이었던 서름을 많이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것이다. 그런데 집권 여당으로서 다수당이 됐는데도 그걸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뻔뻔스럽게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독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신으로서 그러니까 다수당이 됐으므로 의석수에 비례해서 상위원장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자 국민이 여론이 안 좋아졌지요. 그래서 2년만 그렇게 하고 2년 후 후반기에는 이들이 마치 선심 쓰듯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깁니다. 윤호중과 김기현 양쪽 원내대표가 7월 26일 2022년 7월 26일 23일이군요. 참 합의를 해서 국민의힘의 정무위를 비롯해서 7개 위원장과 법사위까지 포함해서 넘기는 것으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그게 2년을 못 가는군요. 딱 2년, 아까 그때로부터는 횟수로 3년이지만 3년이 지나고 192석을 다시 갖게 되자 지네들이 다시 독주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슈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선이 되자, 그러니까 다수당이 되자 이제 점점 더 뻔뻔해지는 민주당. 그 이전에도 뻔뻔했습니다만 더할 수 없이 뻔뻔해집니다. 그러자 이들은 추미애에 나서서 의장은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혁신의장 운운합니다. 국회의장이 그러면 국회가 이게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나요? 그 민주당의 국회의장은 혁신의장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들의 기준으로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 국민의힘의 국회의장은 반혁신의장입니까? 국회의장 앞에 그러면 민주의장 따로 있고 혁신의장 따로 있고 개혁의장 따로 있고 공화의장 따로 있고 합니까? 의장 앞에는 아무것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혁신의장 운운하면서 중립 지켜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김동아라는 대장동 변호사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사법부의 민주통제를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사법부의 민주통제 많이 들어봤죠? 한명숙이라는 정치인이 돈을 받아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자 입에 올린 얘기입니다. 사법부의 민주통제. 김경수라는 정치인이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자 사법부 손 좀 봐주겠다 하면서 사법부의 민주 통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아니 감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오라 가라 재판부가 해? 이제 재판부 손 좀 봐야 돼 하면서 재판부의 사법적 통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상권 분립이 우리 배웠죠?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견제를 하는 것과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과는 다르죠. 지금은 입법부가 192석이라고 해서 사법부의 독립된 권한에 대해서 최소한 판결이라든지 또는 재판의 일정을 지금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권력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법부가 입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인 예산 심의라든지 또는 입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이거는 안 되고요, 이거는 되고요 라고 개입을 하면 입법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사법부의 재판부의 판사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그런 후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 역대 어떤 권력이든 입법 권력이든 행정 권력이든 자신한테 불리한 그런 사법 그 과정을 언제나 통제하려고 개입할 수 있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민주적 통제,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 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디서 들어봤냐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입니다. 네타냐후는 지금 의회 과반석으로 사법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만 명이 나서서 이건 독재다 하고 그때 시위를 벌입니다. 네타냐후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거로 뽑히지 않은 자들, 법관들이 행사해온 권한을 선거로 뽑힌 공직자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한다. 라는 명분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그냥 축소시켜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얘기랑 똑같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선출대 권력이니까 사법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거의 신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 리스크를 없애야 된다. 선고, 이재명에 대한 선고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재명의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언제까지? 대통령 선거 때까지. 물론 대통령 선거를 더 당기려고 하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되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라는 식의 논리로 또다시 연장시키거나 연기시키거나 무력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지금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오늘의 작전명령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명령은 이겁니다. 이화영 주작시킨 이재명의 파락, 수원지검이냐 청담동 카페냐, 이게 작전명령으로 제가 내린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바로 이재명, 이화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화영이 갑자기 재판정에서 진술합니다. 2023년 6월에서 7월에 검찰에 출두를 했더니 검찰의 창고방에 불러다 놓고 술을 먹이더라. 누가? 바로 지금 김성태가, 쌍방울 김성태를 비롯해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다 앉아갖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오후 5시쯤 되니까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연어, 덮밥과 소주를 건네고 거기서 5시까지 술을 퍼먹었더라. 얼굴이 벌개진 김성태는 바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시간을 보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죠? 술을 먹이면서 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김성태가 자신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재명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 무슨 보고?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무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재판정에서 진술하도록 회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이재명과 민주당 신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이재명은 매일같이 검찰청 술파티 판을 키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것을 지금 말이 되느냐,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야기를 벌이면서 프레임에 지금 나섰습니다. 어서 많이 본 장면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게 떠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자리, 술파티.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씌운 청담동 술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김 의원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진짜 무엇을 거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혹을 제기하시려면 증거를 정확하게 대시고 의원직이라도 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패널들 또 김의겸부터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펌프질을 합니다. 한동훈이 화를 내는 게 증거다. 한동훈 지금 화내고 있지 않느냐. 화를 내니까 갔으면 화를 안 내지. 근데 갔으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냐. 이따위 식으로 몰아붙이고 근 한 달을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합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이 파우치와 똑같은 프레임이지요. 갖다 놓고 지네들이 갖다 놓고 아이고 봐라 이렇게 뇌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과 지네들끼리 그냥 서로 증거를 만들고 서로 의혹을 만들고 나서는 한동훈이 화를 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게 논리상 맞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똑같아요. 자, 지금 검찰의 태도를 보니까 맞는다. 아니, 태도라는 건 관심법이잖아요. 지금 검찰의 태도가 증거입니까? 검찰의 태도가 또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검찰이 좀 화를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검찰은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부인하자 그 부인하는 것에 대고 검찰이 부인하고 있어 봐. 그러니까 이거 사실일 거야. 라는 게 지금 논리적으로 타당한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되자 이화영의 말 한마디로 증거 하나도 없는 그저 말 한마디로 진상조사위원회를 민주당이 꾸립니다. 그러면서 단장엔 그 유명한 철험의 민영배를 시킵니다. 진상조사단은 그간 활동해온 검사 범죄 대응 TF 등을 확대 개편한다. 자, 이걸로 이제 검사를 계속 악마화시키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화영의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겁니다. 공범 수감자들 모임만으로도 불법이다라고 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지요. 자, 매일같이 이렇게 판을 키울 겁니다. 이재명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채널A가 가봤습니다. 수원지검 술파티 진위를 밝히려면 해서 그 창고를 가봤더군요. 자, 이화영 부지사가 술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창고라는 공간이 있긴 하나요? 라고 하니까 실제로 사회부의 기자가 채널A 기자가 가봤어요. 1313호로 당시 대북송금 수사 검사방 옆에 1315호인데 진짜 창고라고 문패가 적혀져 있는데 그런데요, 이 창고에 대기한 적은 있지만 교도관이 함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술파티가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기자한테 묻자 기자는 절대 불가하다. 1층 출입구에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 외부 음식을 먹으려면 교도관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데 만약 외부 음식물을 먹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때 당시에 교도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진실공방을 벌이는데 확인 가능한가? 그런데 문제는 6월달이므로 CCTV가 지금 기록이 안 남아있을 거다라는 게 지금 채널A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수원지방검찰청이 오늘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교도관 38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 그래갖고 당시
개호교도관 38명 전원을 대질 조사를 한 결과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에 대한 확인을 했다. 그리고 김성태, 박용촌 등 쌍방울 관계자도 확인을 했다. 1.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 2.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3.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 4.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 1315호는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고 4월 17일 현재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이화영이 식사를 하였음이 확인됐다. 그러므로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리를 할까요?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됐다고 한다면 반입된 상황이 분명히 증거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검찰청이라는 게 무슨 사랑방인가요? 검찰청이라는 게 요 앞 여의도에 있는 음식점입니까? 검찰청이라는 게 아무나 들락거릴 수 있는 복덕방입니까? 아니에요. 검찰청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왜 왔는지부터 기록에 남습니다. 왜 왔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떠한 용건인지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쌍방울 직원들이 날랐다면 쌍방울 직원들이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고 그 밝히면서 뭐 때문에 왔는지가 시간대별로 다 기록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검찰청장이나 뭐 검찰 그 당시에 검찰에 있는 부장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체크가 됩니다. 검색대에 다 통과가 돼야 돼요. 검색대에 다 들어가는 것도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것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들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당시에 쌍방울에 직원들이 출입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처음에는 6월 말에서 7월 초였지만 오늘 바로 4월 17일 날 입장을 바꿔서 이화영 변호인 측이 두 가지 입장을 바꿉니다. 하나는 창고가 아니라 진술조서방이라고 이름을 공간을 바꾸고요. 두 번째는 특정하지 않았어요. 6월 말이고 7월 초라고 했다가 6월 31일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6월 30일에 기록을 지금 추적을 한 결과 이화영은 당시에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기록을 구치감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당시에 이화영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왜? 이화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보낸 변호사가 있어요. 즉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인 변호사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왜냐고요?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무엇을 어떻게 회유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감시하는 목적으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동행을 합니다. 그 동행한 변호사가 한테도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개호교도관에 확인한 결과 검찰은 이런 사실도 오늘 발표했습니다. 1315는 교도관 개호 아래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식사 자체가 행해진 바도 없으며 쌍방울 그룹 직원이 음식을 반입한 도 전혀 없고 개호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사실도 더더욱 없으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 검사실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아까 얘기했죠. 입장을 바꿨죠. 진술 녹화실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하에 식사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6월 30일이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화영 변호인이 지금 6월 30일 날 술판이 벌어졌다. 그 술판만 벌어졌나요? 아니요. 술을 먹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술을 먹이면서 분위기를 좋게 해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보고받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회유했다. 라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적시된 뉴스를 지금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마이뉴스
뭐 오마이뉴스지만 오마이뉴스에 2024년 3월 5일자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오마이뉴스가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의 보고 이화영 진술 공개했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사실들이 적시가 됐어요. 어떤 사실이요? 바로 이화영이 진술을 하는데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진술한 날짜가 이 기사에 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 검사가 묻지 않았는데도 이화영이 먼저 2019년 12월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100만, 200만 달러를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 라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검찰은 같은 달, 그러니까 6월 18일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의 동석하에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추가 진술했다. 라고 이날, 즉 3월 5일 날 밝힌 겁니다. 자, 지금 4월 4일 날 이화영이 술자리를 밝혀요. 4월 4일날 밝혀갖고, 아이고, 그때 6월 30일날, 지금 특정했지만, 어쨌든, 술을 먹여가면서 이화영에 대해서 아까 이재명에 대해서 회유했기 때문에 그 회유한 진술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3월 5일, 이 오마이뉴스의 3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6월 9일과 6월 18일날 이화영이 진술을 했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되죠? 자, 이화영이 지금 타임머신을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4월 4일날 얘기한 건 6월 30날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유 때문에 지금 이 진술을 했다. 그러므로 그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그 이전에 검찰에 진술한 날짜가 6월 30일 이후여야 돼요. 형식 논리상. 6월 30일 날 검찰에 가서 진술 조서 방에서 술을 먹고 회유를 당해서 아이고 내가 횟가닥 해갖고 이재명을 끌어들였지만 이건 술 때문이야 라고 이게 얘기가 되려면 그 이전에 3월 5일자에 오마이뉴스에 나온 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이 기사에 따르면 6월 9일 날 6월 15일 날 진술을 두 차례 했기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6월 30일 이후가 아니라 6월 9일 날 6월 18일 날이면 6월 9일 이전에 술을 먹었어야 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7월 이후에는 이 한 자리에 모인 적도 없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선고 날짜만 남아 있어요. 15년형을 구형을 했어요, 검사가. 그러면 이 지리한 재판은 바로 선고만 남아 있습니다. 선고, 대북 송금 관련 선고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재명은 기소해야 돼요. 왜? 이재명한테 딱 보고를 했으면 이재명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기소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것이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물론 다른 모든 어떤 혐의보다 지금 이재명은 이걸 정말 막아야 돼요. 대장동과 질이 다릅니다. 대장동은 지자체장이 제3자 뇌물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범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완전히 정말 정말 이 자신이 북한 가서 대권 주자의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김정은과 직접 만났던 사진 하나 찍고 그렇게 의수되기 위해서 돈을 보낸 사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장동과 질이 달라요, 지금 태도가. 이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 부인 백모 씨를 시켜서 지금 재판을 난장판을 벌였잖아요. 자, 지금 검찰에 고분고분할 필요 없어. 우리 완소 이재명 님이 대통령만 돼봐. 당신 바로 사면해 줄 거야. 이 바보야. 그걸 왜 몰라? 라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렇게 재판정을 난리를 치게 만들어서 일단 이화영이 주춤주춤거리면서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를 날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민변 출신의 그런 변호사를 지금 오게 하고 뭐 하면서 또다시 재판을 막 늘어뜨리고 해갖고 어떻게든 총선 전에 이 선거가 안 나오게 만든 다음에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이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이거 술 먹여서 만든 진술에 불과해. 그러므로 이 선고는 사실상 말이 안 돼라는 걸 만들어서 기소를 못하게 하고 또는 기소를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그런 집단이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날짜도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6월 9일, 6월 18일과 6월 30일. 6월 30일 날 술 먹고 6월 9일 날 이재명의 불리한 진술을 한다? 이 이야기 자체가 전혀 엉뚱하게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명합니다. 이재명은 지금부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 겁니다. 모든 재판을요. 그리고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런 그 이유를 바로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의 오남용을 선출된 권력이 통제하겠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재명은 바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나의 사법 리스크만 없애면 된다. 그리고 나는 그냥 야당 정치인으로 또는 야당 대표로 계속 남으면 된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이재명의 생각은 바뀌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눈앞에 보이네. 대통령이 될 수 있네. 5개 재판, 10개 재판이 오더라도 나는 이 192명, 물론 자기네들만은 175명입니다만 이 범야권을 좌지우지 주물럭거리면서 이 정권을 어떻게든 빨리 끌어내릴 수가 있겠네. 빨리 끌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자기는 대선 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가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빌드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이제 완벽하게 넘기기 위해서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지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 기억하시지요? 모든 증거가 드러나도 모든 정황이 드러나도 이들은 그것을 또다시 다른 어떤 논리로 포장을 해가면서 한동훈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딱 남는 건 아무리 증인이 나타나고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자백을 했잖아요. 그날 사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늦게 가는 게 남자친구한테 늦게 들어가는 것을 새벽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한동훈 얘기를 전화로 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않게끔 했습니다. 아니야, 한동훈은 화를 냈으므로 한동훈이 간 거 맞아. 천하가 다 아는 사실도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괴벨스나 똑같죠. 괴벨스는 거짓말 한마디를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는 트럭 3대분의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오늘 38명을 불러서 교도관을 불러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당시에 이화영 변호사부터 시작을 해서 다 하더라도 이렇게 트럭 3대분의 이런 페이퍼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야, 사실일 거야. 검찰의 태도를 봐. 한동훈 화내잖아. 술자리 가진 거 맞아. 라고 주장을 하고, 아니야, 우린 이제 진상조사단 꾸릴 거야. 진상조사단이 이제부터 파헤칠 거야. 라고 시작을 하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가짜가 진짜를 죽이는 방법이겠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검찰한테 묻습니다.
물론 증거를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는데 이겁니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할 것이다. 저는 검찰의 태도 다른 방면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이재명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이완영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이들은 더 극악하게 나갈 겁니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니 검찰청 측에서 벌어진 일을 검찰이 모릅니까? 꼭 불러서 개호교도관 38명을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있지 아니한 것이라는 확신이 이렇게 없습니까? 물론 증거를 대기 위해서 트럭 3대분의 A4 용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걸 만들기 전에 다 증거가 필요하니까 다 해야죠. 고소 고발부터 해야죠. 있지 않은 일을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있지 않은 일을 걸어갖고 어떻게든 검찰을 악마화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연시키거나 사법부의 선고에 개입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친절하게 사실을 이렇게 적시해가면서 발표하는 것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가짜뉴스를 상대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괴벨스가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한 줄을 증명하는데 트럭 3대분이 필요하다. 근데 트럭 3대분 만들기 전에 그들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이슈를 딴 쪽으로 또 돌립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미 그쪽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은 증명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의 눈길은 다른 쪽으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의 수법이고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에요. 솔직히 이재명이 공산주의자라는 그런 어떤 등식을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운동권들의 이 논리와 운동권의 수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그 수법에 검찰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끌려다니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의도대로 이 지금 검찰이 회유를 했고 술까지 먹이고 대명천지에 검찰이 그래서 회유한 것을 갖고 나한테 지금 제1야당 175석의 야당 대표를 기소를 해. 검찰은 지금부터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받아볼 거야 하고 검찰 지금 수사한 검찰들 있죠. 기소한 검찰들 모두 다 탄핵시킬 거고요. 지금 1심 재판부 탄핵시킬 거고요. 다 할 겁니다. 자, 안 할 거라고요? 김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월 11일 날 벌어진 재판입니다. 자신의 항소심이에요. 항소심에 가서 이렇게 항소심 벌어지기 전에 지인들이 교도소에 찾아왔을 때 내가 1심 재판부를 그냥 놔두나 봐라 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죠?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민주당이 알아서 재판부 판사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시키겠죠. 이제 우리는 탄핵이 두려운 어떤 판사들이 위축되는,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어떤 재판들에 위축되는 그런 그런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칼춤을 추는 그런 그 민주당의 폭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선거의 결과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인 시민들은 그것을 좌시할 수 없겠죠. 물론 선거는 또다시 치러지려면 3년 후에 대선, 2년 후에 지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만 자유인과 우리 시민들, 자유 시민들은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론입니다. 우리 깨어있는 그런 그 자유 시민들이 무엇이 진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준다면 지금 가짜뉴스와 거짓말로
온갖 그런 선전선동을 해가면서 자신들의 치부, 자신들의 어두운 그런 음모를 덮어주고, 드러내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자유시민들의 의무입니다. 만약에 그 의무를 우리가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깜깜한 세상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작전 명령을 그렇게 쓴 겁니다. 이화영을 주작시킨 이재명의 봐라. 수원지검이냐 청담동 카페냐 청담동 술집의 그런 예를 우리는 봐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제때 그 당시에 지켜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켜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재명이나 혹은 조국이나 또 다른 지금 민주당 또는 조국당에 있는 범죄 혐의자들이 자신의 죄를 값을 덮기 위해서 벌이는 이런 행각들, 추악한 행각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소수당으로서 힘을 발휘하게 하려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또는 이 점에 동의하는 그런 분들이 뛰어들어서 이건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한데 모아 주실 때만이 이렇게 상식이죠. 범죄자는 감옥으로 라는 구호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지금 왜 이렇게 이화영이 갑작스럽게 그런 진술을 했는지, 또 이재명은 왜 갑자기 매일같이 그 얘기를 하는지, 또 민주당은 갑자기 급발진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리는지에 대해서 그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이화영이 참 비겁한 게 그거죠. 이랬다 저랬다. 정말 벌써 몇 번을 지금 진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진짜 이것이 진실이라면 굳이 4월 4일 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것이 6월 30일 날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화영은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접견이 이루어진지 아세요? 거의 교도소를 들락달락 하면서 많은 그런 변호사 접견이 있었고 또 많은 지인들의 접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술자리에 대해서요. 그리고 10월 열린 가장 중요한 자신의 어떤 재판 일정에서도 6월 30일 날 저 이렇게 술 먹이면서 회유했다라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아니, 이게 결정적인 어떤 그런 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증언 아닙니까? 진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변곡점이 되는 진술을 이제서야 4월 4일에 돼서야 변호사가 유도 질문을 하면서 그걸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다는군요. 갑작스럽게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 신문에서 아니, 소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주병은 병죄 검찰에 절대 반입이 안 됩니다. 했더니 아니 소주병은 보지 못했다. 그러면 소주인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니 종이컵에 물이 있어서 입만 살짝 댔더니 바로 소주더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시지 않았는데 소주라고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나요? 입만 갖다 댔더니 소주라는 겁니다. 물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입만 갖다 대도 소주인지 꼬량주인지 보드카인지 알 수 있었나 보지요. 그런데 입만 갖다 댔는데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죠? 자신은 입만 갖다 댔다. 술을 먹은 건 김성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소설 아닌 소설을 쓰면서 이재명만 대통령 되면 나는 감방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저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사법부의 무력화,
권력을 가지면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에 나섰고요. 그 저항이 한순간에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쟁이 벌어지자 국민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복원을 이야기할 수 없는 전시체제가 되었지요. 어쩌면 하마스는 네타냐후를 도와줬는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는 말이지요.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음모론은 아닙니다. 그러진 않았겠지요. 하지만 지금도 네타냐후는 득의 만면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자신의 그런 폭정, 자신의 입법 독주를 막으려고 했던 것에 지금 겁을 먹었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뛰쳐나갔습니다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선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법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사법부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포악한 권력이 권력을 획득할 때마다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더욱더 사법부로 휘두를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오시길 바라시지는 않겠지요. 자, 2024년 4월 17일 이종근의 HQ. 민주당의 저 포악한 그런 사법 통제 운운을 막아낼 것은 자유시민 아투TV의 시청자 여러분들 뿐입니다. 4월 17일 이종근의 HQ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